요번에 만드신 오스만 제국과 네. 터키, 그게 이제 동서양의 딱 사이에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연결고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터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 형제 국가라고 그러고 월드컵 우리가 4위 해준 덕분에 예. 터키 가면 굉장히 사랑받죠. 대접받죠. 예, 우리가 3위 했더라면 아마 적대 국가. 이탈리아는 지금 한국 사람 되게 안 좋아합니다. 북한한테도 지고 남한한테도 지고. 아, 예. 그래서 코리아 그러면 그 일종의 악몽 같은 그런 건데 터키 사람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터키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스만 제국에서 극히 아나톨리아 지방, 일부죠, 일부. 소아시아 지방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그것만 떼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민족국가, 국민국가인데 네. 오스만 제국은 불가리아, 루마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헝가리 일부까지 해가지고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란까지 이게 거대한 이슬람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집합이죠. 범지중해 위아래. 그렇죠. 이란에 이르기까지. 세대륙에 걸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터키가 이렇게 약간 좀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이지만은 18세기만 해도 서유럽에는 악몽이었죠. 그래서 17세기만 하더라도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튀르크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도 뚝구죠.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 터키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된 게 그런 악몽이 서양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서구 사람들 중심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강대국 중심으로. 예. 영국,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세계사가 쓰여졌는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폄하되고 아주 이게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꾸 침략을 당해서 그러죠. 그런 입장에서 그쪽을 좀 못되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역사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무슨 성지 회복 운동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 기독교도들의 침략 약탈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렇게 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스만 제국은 전 세계를 아우른 배꼽인데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예. 세계의 배꼽이란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탄불을 10여 년 전에 가보고 진정한 세계의 배꼽은 여기다. 왜요? 그게 느낌이 딱 오던가요? 오죠. 왜 그러냐니까 이 로마에는 유럽식 건축만 있죠. 아하. 그리고 모든 길은 유럽에서의 길이죠. 네. 그리고 거기는 가톨릭만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탄불에는 정교, 기독교, 가톨릭, 신교, 유대교, 뭐 국타교, 아르메니아 정교, 모든 이슬람까지 그러니까요.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평화롭게. 네. 그리고 모든 건축 양식, 그리고 인종, 유럽인, 흑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뭐 그리스인. 진짜 그 중심이죠. 그래서 거기가 딱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세계의 배꼽이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태어난 이유가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962년에 러시아가 이제 키예프 루스라고 처음 생기는데 그것이 비잔팀, 다시 얘기해서 콘스탄티노플하고 북방이 교역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예. 모든 실크로드의 종착역이 이스탄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최종 그것이 되는데 문명교류의 최종착점. 배꼽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서구식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오스만 제국의 역사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스만 제국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그런 저력을 가졌던 역사죠. 그렇죠. 게다가 오스만이 큰 제국으로 있을 때 계속 침략당했죠. 유럽 세계 쪽에서 더더욱이나 이 오스만 애들 적대시하고 이슬람을 적대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한으로 쌓인 거고 쌓였죠. 반대로 또 오스만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슬람교도들이 미웠으면은 1600년대 말에 비엔나가 포위당합니다. 오스만 제국한테. 근데 기적적으로 이 격파하고 오스만군을 격파하고 오스만군이 도망가거든요. 네. 그걸 기념해가지고 어떤 빵 굽는 사람이 초승달 있잖아요. 이슬람 상징.
그렇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씹어 먹자 이슬람을. 예, 그래서 나온 예. 게 크로와상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역사적 뿌리가 있는 뿌리가 거죠. 있죠. 네. 네네. 네네. 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복잡하기도 한 역사를 만화라는 친근한 소재로 이렇게 쭉 대중들에게 알려오셨는데, 옛날 뭐 80년대 처음 그 책들이 나왔을 때의 그 독자들의 반응과 네. 요즘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 차이들이 느껴지세요? 큰 차이가 있고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아하.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 책을 아이들이 읽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읽은 경우가 드물어요. 부모가 권하죠. 부모가 권해서 부모가 사줘서 주니까 읽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제 커가면서 또 읽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만화를 대하는 그 독자들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읽는 만화에서 이제 보는 만화로 변하죠. 요즘 웹툰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웹툰뿐만 아니라 시각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말수가 적고 그리고 쉽고 편하게 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선생님 책은 글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는데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니까 어렸을 때도 이게 몽당 연필 끝까지 다 깎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면 낭비하는 것을 못 참아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은 조금 좀 재미없어 하겠네요. 재미없어 옛날보다 하겠죠. 네, 재미없어 하겠죠. 좀 그 화풍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뭐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고. 네. 독자한테 영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직접 손으로 그리십니까? 그렇죠. 펜으로? 펜으로. 그래서 지금 펜으로 그리는 작가들은 젊은 작가들은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렇죠. 전무하다시피 하고 전부 이제 웹툰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웹툰하고 이 아날로그 작가 저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뭐냐? 저는 종이 위에 펜으로 그린다는 거하고 그분들은 보드 위에 마우스를 그린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근데 그 차이가 큰 게 예. 종이 위에 펜으로 그리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패드 위에 마우스로 그리면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 스피디하고 효율적이고 그런데 예. 또 이걸 그리던 사람은 또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 제가 이 종이 위에 펜으로 그린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컴퓨터를 통해서 스캔을 떠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처리는 같죠. 거기다 컬러링을 하니까 종이 위에 그리느냐 보드 위에 그리느냐 그 차이뿐이죠. 마지막 처리는 비슷비슷한 과정이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시각 위주의 만화로 변화하게 된 게 아마 이 웹툰 시대하고 연결이 그렇죠. 될 웹툰도 거예요. 그렇고, 만화 시대가 또 만화가 과거에는 이 서브컬처 그러니까 하급 문화에서 이제는 좀 대접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만화가 지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네. 우리나라에도 뭐 수십 개 그 만화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그럴 정도로 대접을 받으니까 이 만화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 같은 나라가 선생님 그리신 그런 뭐 세계 역사를 다루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뭐 막스의 자본론 같은 것도 만화책으로 펴내고 각종 교양 만화가 번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선생님 뒤를 잇는 그런 교양 만화 작가들이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작가라기보다는요. 이건 뭐 자기 자랑도 아니고 뭐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양, 다른 교양 만화 같은 경우는 전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팀워크죠. 그러니까 그 콘티라고 해서 글 쓰는 팀 따로 있고 그림 그리는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간의 수공업 비슷하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네, 네. 그 80년대, 70년대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이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네, 그렇죠.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졌죠. 또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도 이게 많아지고 뭐 이런 네.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 변화에 지금 작품, 네.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갖는 위상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위상도 많이 달라졌겠죠. 옛날에는 그냥 뭐 흥미 위주로 보시던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엔 외국 나갈 때 먼저 보고 간다는 분도 계시고 공부 삼아서 공부 삼고 그러니까 뭘 알고 가야지 보이는데 예. 사실 유럽 여행을 예를 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공전 무너진 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쇼핑 좀 하고.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저 돌무덤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고는 사전 지식은 갖고 가야 되겠는데 활자로 된 책은 읽기 싫고 그러니까 그 만화를 보고 간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또 해외 로케 하는 분들, 해외 촬영 가는 팀들 그런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래요. 방금 교회 궁전 무너진 돌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또 공통점은요. 예. 다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걸 좋겠죠. 그러니까요. 황량한데 왜 그걸 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보러 간다, 문화재 뭘 보러 간다 하지만 주변 경치 즐기러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제가 버는 돈의 상당수를 공중에다 뿌렸죠. 직접 그렇게 다녀오셔야 또 작품이 나오고 그러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일본 편을 쓸 때 일본 편을 쓴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일본을 거의 몰랐습니다. 일본 여행도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을 하겠다고 결심한 게 87년경이었는데. 아주 일찍이시네요. 네, 87년경이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때부터 일본을 부지런히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50번 갔다 왔습니다. 50번 갔다 왔는데 한 일본 편을 쓸 때 한 에피소드인데요. 예.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으로 좀 암시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또 이 일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일본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이건 왜 이러냐? 일본 사람들은 왜 친절하냐?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러냐? 왜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의 그 민족성이나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할 때 일본말로 들으면 자기들한테 당연한 이야기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일본말을 잘 모르고 그런데 독일에서 같이 유학하던 일본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은 아주 진지하게 몇 시간씩 독일어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요,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내 언어로 하는 것과 제3의 언어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겠죠. 내가 우리나라 얘기를 독일어로 하면은요, 달라져요. 우리나라를 우선 독일 눈으로 살펴보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독일 사람한테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일본 교수가 얘기할 때 독일어로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친절해지겠네요. 또. 친절해지고 자세하고 네. 객관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참 유익한 그런 토론을 했죠.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이 책 작업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쓴 그 나라들 중에 제일 쓰기 어려웠던 나라는 어디고 제일 쓰기 쉬웠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제일 쓰기 어려웠던 나라가 두 나라죠. 역시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조심스럽죠. 그렇죠. 조심스럽죠. 우리는 지금도 이 역사 해석과 이거 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건국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들이죠.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제 이념 노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도인데 리버럴이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근데 언제 한번 만화에다가 광복절이라고 하지 말고 너무 우리가 좀 창피하니까
그 지배당했다고 하니까 예. 그걸 강조하지 말고 우리 독립기념일로 하자. 건국기념일로 하자. 건국절이 아니라. 예. 절은 국경일이고 예. 또 이것은 국가적인 굉장히 헌법적인 것인데 건국 기념일이면은 뭐 학생의 날도 있고 모두 하고 그냥 노는 날도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수구 우파 건국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 언어를 썼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절충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큰일 났어. 지금 그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건국절이라는 표현 쓰는 분들과 정부 수립 기념일이라고 쓴 거를 합쳐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깨닫고 아주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어려우셨고 어렵고 상대적으로 쉬웠던 쉬웠다기보다도 즐겁게 한 작업이 스페인 작업하고 오스만 제국이죠. 이제 스페인은 왜냐하니까 참 그 유럽의 여러 나라의 국경이 30여 개가 있지만은 국경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역사가 다르고 뭔가 다르니까 떨어져 사는 거죠. 근데 스페인은 굉장히 독특한 역사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하면서부터 1492년이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492년인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지휘말로 발견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주민이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대륙에 발을 디딘 게 1492년. 원래는 신대륙도 아니라 그 앞에 섬이죠. 섬이죠. 바하마 그쪽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이슬람 왕국을 쫓아내고 국토 통일을 이룩한 게 1490이고 마지막 국토 통일을 하면서 이슬람 교도를 쫓아내면서 종교 통일을 한 게 그날이고 문화 통일을 한 게 그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1492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게인 1492년 해가지고 500주년 되는 1992년에 세비야 바르셀로나 올림픽 세비야 엑스포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군요. 역사적 배경이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길창천하던 스페인 이 국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국력이 성장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뭐냐니까 순혈주의가 이렇게 이 나라를 망칩니다.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적 순혈주의. 그 얘기는 뭐냐니까 우리는 순수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인 쫓아내고 아랍인 쫓아내고 그럼 보세요. 아랍인들은 농업 기본 인력이죠. 워킹 파워죠. 유대인들은 직업을 못 갖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전문 직업인들이죠. 남들이 못하는 직업으로 안 여겼던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등등. 요즘 잘 나가는 직업. 요즘에 잘 나가는 전문 직업인인데,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의 하수인. 그렇죠. 네,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허리를 막고 있던 전문 기술인 직업인들이 다 없어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뭔가 독특한 그 나라의 역사의 그 흥망성쇠에 딱 어느 대목을 포착하시면 그게 재미있어서 재미있고 이야기가 술술 풀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작품하시기가 쉬워지는 그런 거로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계속 나락을 걷다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은 시민전쟁까지 겹쳤으니까 스페인 내란. 유신 정부 때에는 그게 위험하니까 그거 전혀 안 가르쳤죠. 네. 스페인 내란에 대해서. 그렇죠. 네. 앞으로 다음번 작품은 그럼 러시아? 지금 러시아 공부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러시아라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서로마 제국에서 서구적인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 동구적인 독재, 군주제 이런 것이 싹이 튀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은 아마 어떤 역사가 주장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이단이라고 야단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원복 표 해석이죠.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러시아를 한번 해보시겠다. 작업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하시면? 책 작업이 보통 한 권당 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그 물리적인 작업은 1년이면 끝나요. 근데 준비 작업에다가 자료 쓰기에다가 공부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한 2, 3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권 정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러시아 다음은 인도.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꿈인데 그때까지 제가 건강히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버티셔야죠. 지금 보니까
세계는요, 어느 나라에나 국부가 있어요. 음흠. 우리가 잘 아는 국부도 있고, 모르는 국부도 있고. 그래서 그 국부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나라가 태어나게 되는 정신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씨앗이 된 예. 그러면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던 그런 국부가 있고. 정신적인 국부. 간디 같은 분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네. 지도자까지 한 국부. 그리고 실제 지도자가 된 국부. 그런 사람들이. 각 세계 여러 나라의 국부들을 모아서 작업할 기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 네. 시간이 되면 하셔야죠. 많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경험자로서 네. 요즘 해외여행 많이 떠나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두 마디 팁을 주신다면, 뭐 기본적인 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먼 나라 이웃 나라 많이 보고 가라. 아니, 뭐 그 얘기라고 하도 예.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 나라에 다른 건 몰라도 안다는 것은 이제 사전 정보 아니겠어요? 네. 사전 정보인데 그 사전 정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간단한 그 지역의 역사입니다. 역사 상식. 역사 상식. 그리고 역사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죠. 그렇죠. 많이 아시네? 이렇게 어떻게 되는 하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일화 중에 하나가 어느 영국의 상서로 나가신 영국 지사에 나가신 분인데 그 아들이 영국 편을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헨리 8세 6명의 와이프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영국 사람한테 했더니 기절초풍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예. 그런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보일 뿐만 아니라 좀 알고 가면 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접받는 거죠, 우리가. 대접받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에 우리 그 관광객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사 외교관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분들 많이 연구하시는 것이 그 나라의 지표, 숫자, 그 다음에 뭐 국민성이라든지 예. 뭐 지역 특성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다 좋은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 역사를 다 같이 이 대화를 나누면은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스페인 회사 그 바이어가 와가지고 예. 당신 세종대왕의 그 뭐 훈민정음에 말이지 최만리가 반대했다며. 그럼 뭐 기분이 어이구 뭐 디스카운트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외교는 더 하죠. 똑같은 그걸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되면 얘기가 딱 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민의 역사, 문화, 상식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 들었네요. 귀한 시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또 내가 아는 만큼 가서 보고 오면 또 더 궁금증이 생겨서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게 아마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